제1부 왕관의 무게. 1970년대 후반의 어느 겨울밤, 한 시골집에서 유난히 길고 고통스러운 산통 끝에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울음소리는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애태우던 가장과 방 한구석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어린 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작은 불씨가 되었다. 아이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이었다. 그것도 집안의 첫째 아들. 비록 아들이라 해서 딱히 살림이 펴질 것도 없는 가난한 농가였지만 그 밤만큼은 달랐다. 온 식구의 얼굴에 지워지지 않는 웃음꽃이 피어났고 이제 막 태어난 작은 생명에게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결코 가볍지 않은 희망의 왕관이 씌워졌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다. 민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족의 유일한 빛이자 기둥으로 여겨졌다. 낡은 한옥의 석가래만큼이나 굳건했던 조부모님은 손주 재롱에 날마다 입꼬리가 하늘로 솟았고 부모님은 민수가 걸음마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읍내학교를 보낼 것이라며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다. 누나들은 제 몫에 새 옷 한 벌 갖지 못하면서도 기어이 동생에게만은 따뜻한 외투 한 벌을 입히고자 자신들의 용돈을 모으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민수가 쨍하고 새로운 옷을 입고 학교에 갈 때면 그들의 눈빛은 마치 민수의 어깨에 걸린 그 옷이 자신들의 미래라도 되는 양 빛났다. 민수는 영특했다. 시골 아이들 중에서도 유독 총명했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거침이 없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그 영특함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가족의 기대가 때로는 버거웠고 밤늦도록 불 밝힌 부모님의 창문 아래에서 누나들의 낡은 옷깃이 달아가는 것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등 뒤에는 언제나 가족들의 소리 없는 희생과 헌신이라는 거대한 무게가 얹혀 있었다. 그는 공부해야만 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만 했다. 그것만이 가족들에게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삼수. 그 지옥 같은 터널을 지나는 동안 민수는 수없이 무너지고 싶었다. 하지만 가족들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밤새워 도시락을 싸던 어머니의 투박한 손, 그리고 묵묵히 등을 토닥여주던 아버지의 격려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재수를 넘어 삼수까지 이어지는 긴 시간 동안 친구들은 제 갈 길을 찾아 떠나갔지만 민수의 가족들은 단 한 번도 그에게 실망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더욱 헌신적으로 민수를 뒷바라지했다. 그들의 지치지 않는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마침내 민수는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서울의 명문대의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 수 있었다. 그 합격 소식은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린 듯 온 마을을 적셨다. 그를 아들처럼 손주처럼 지켜봐왔던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기쁨의 잔치를 벌였고 민수의 부모님은 아들의 합격증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누나들은 한없이 작았던 동생이 드디어 자신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순간을 맞이했다며 기쁨에 겨워했다. 민수는 가족들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고 그들의 오랜 기다림과 헌신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듯했다. 그의 어깨에 얹힌 왕관은 이제 빛나는 영광처럼 보였다. 하지만 민수는 알지 못했다. 이 왕관이 자신을 또 다른 갈등과 고독의 무게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제2부 보이지 않는 벽. 명문대를 졸업한 민수는 어렵지 않게 대기업에 취직했다. 시골 부모님의 눈에는 그저 서울 구경이던 꿈의 회사였다.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도 민수는 꾸준히 고향 집으로 용돈을 붙이고
전화로 안부를 전하며 효도를 다했다. 그의 성공은 가족 모두의 자랑이자 희생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졌다. 그 정점은 바로 서울 여자 지영과의 결혼이었다. 지영은 세련되고 지적인 여성이었다. 유려한 영어 실력과 명석한 두뇌를 가진 그녀는 민수가 만났던 어떤 여성보다도 도회적이고 매력적이었다. 민수는 지영에게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의 향기를 느꼈고 가족들이 바라는 성공의 완성을 그녀와의 결혼에서 찾고자 했다. 양가 상견례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으나 민수는 그때 처음으로 아주 미세한 균열을 감지했다. 양복 차림의 아버지와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어머니 앞에서 지영은 시종일관 예의 바르게 웃었지만 민수는 그 미소 뒤편에서 희미한 선 긋기를 보았던 것도 같다. 결혼은 성사되었고 가족들은 드디어 아들의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며 기뻐했다. 하지만 그 환호의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벽은 서서히 높아져 갔다. 며느리 지영의 철저한 선 긋기는 결혼 생활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균열의 촉매제가 되었다. 그녀는 시부모에게 존댓말을 썼고 겉보기에는 예의를 지키는 듯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떠한 존경이나 따뜻함도 배어있지 않았다. 아버님, 어머님께서는 안녕하신지 여쭙니다와 같은 형식적인 어조는 그녀의 마음이 이 가족과 하나 되는 것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음을 웅변했다. 더 큰 충격은 남편인 민수에게 시부모를 지칭할 때였다. 너네 부모님은 뭘 그렇게 자꾸 보내니? 너네 부모님 집에 또 가야 해? 그녀는 단 한 번도 시아버지, 시어머니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너네 부모님이라는 간결하고도 차가운 호칭은 민수와 시댁 사이에 명확한 벽을 세우려는 듯했다. 시누이들과의 대화는 언제나 피했다. 민수의 누나들이 먼저 다가가 말을 걸어도 지영은 짧은 단답으로 일관하거나 아예 시선을 피한 채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다. 가족의 옛 이야기가 시작되면 그녀의 얼굴에는 노골적으로 지루하다는 표정이 떠올랐고 한숨을 내쉬거나 딴청을 피우는 모습은 보는 이들을 당황하게 했다. 그녀에게 시댁 가족의 역사는 단지 시간을 채우는 무의미한 소음에 불과한 듯했다. 행동적인 외면은 언어적인 무시보다 더 잔인했다. 시어머니는 민수의 고생을 생각하며 직접 짠 참기름, 정성껏 담근 된장, 아들이 좋아하는 나물 장아찌 등을 늘 싸주셨다. 서울에서 구하기 어려운 귀한 것들이었다. 하지만 지영은 저희는 이런 거 안 먹어요. 그냥 마트에서 사 먹는 게 편해요. 번거롭게 왜 이런 걸 다 싸오세요? 라며 눈앞에서 노골적으로 거절했다. 어떤 날은 손도 대지 않고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민수가 보기도 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의 거절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오랜 시간과 정성, 자식에 대한 애정, 그리고 척박한 땅에서 일궈낸 그들의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어머니는 그때마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가장 아프고 충격적인 순간은 아이와 관련된 것이었다. 명절, 모두가 부엌에 모여 명절 음식을 준비하거나 설거지를 하며 분주하게 움직일 때 지영은 홀로 거실에 앉아 손님처럼 행동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전화 통화를 하며 마치 자신이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행동하는 그녀를 누구도 나무랄 수 없었다. 그러다 식사 시간이 되면 아이에게 할머니, 집 음식은 짜고 더러우니 먹지 말라며 따로 챙겨온 인스턴트 음식을 먹였다. 그 모습은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나 다름없었다. 아이가 무심코 할머니, 이 떡 맛있어요 라고 말하면 지영은 재빨리 아이 입에 자신이 싸온 과자를 넣어주며 분위기를 차갑게 만들었다. 가치관의 충돌은
경제적인 영역에서도 드러났다. 시누이들은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검소하게 살았다. 민수를 뒷바라지하느라 자신들을 위한 희생에 익숙해진 그들이었다. 하지만 지영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모임에 나가면 자신의 값비싼 명품 가방을 자랑하거나 자녀의 해외여행 계획, 비싼 사립학교 교육비 등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했다. 그 말은 무신경함을 넘어 시누이들의 과거 희생에 대한 철저한 무시이자 조롱처럼 들렸다. 그들은 민수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청춘과 희생을 바쳤는데 지영은 그 성공의 과실을 오롯이 자신의 것인 양 누리고 있었다. 즉 민수는 이 모든 상황을 방관했다. 처음에는 아내의 행동을 제지하기보다 지영 씨는 서울 애라 시골 문화를 잘 몰라서 그래. 이해해줘라며 어설프게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점차 그는 아내의 논리에 동화되어 갔다. 당신 식구들은 너무 구식이야.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야. 언제까지 우리가 당신 가족들한테 희생해야 해? 당신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지영의 날카로운 말들은 민수의 죄책감을 마비시켰다. 그는 점점 가족들을 외면하는 아내의 방패 뒤에 숨어 자신의 불효를 합리화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회피했다. 가족의 기대를 저버리고 아내에게 잠식당한 채 민수는 부모님과 누나들에게 점점 더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웠다. 재산부 무너진 우상과 혹독한 대가. 아들 내외의 차갑고 모욕적인 언행이 반복될수록 민수의 부모님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애썼지만 내면의 상처는 골마 터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아들의 성공에서 위안을 찾지 못했다. 오히려 아들의 변해버린 모습에서 자신들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허물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며느리에 대한 원망은 점차 아들에 대한 깊은 배신감과 후회로 바뀌어 갔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어느 날 어머니가 심한 감기와 합병증으로 크게 앓아눕게 되었다. 숨소리마저 거칠어질 정도로 위중하다는 소식을 들은 딸들은 한달음에 달려와 밤샘 간호에 매달렸다. 딸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의 상태를 알렸다. 그러나 돌아온 아들 내외의 반응은 싸늘하기 그지없었다. 저희도 바빠요. 이번 주말에는 중요한 약속이 잡혀 있어서 내려가기 힘들 것 같아요. 바쁘다는 변명과 함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영의 웃음소리는 어머니의 가슴에 깊은 비수가 되어 꽂혔다. 그 한마디는 부모님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이 부숴버렸다. 민수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접는 순간이었다. 평생을 아들 뒷바라지에 바쳤던 부모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들의 삶을 오롯이 바쳤던 희망의 왕관은 이미 허상에 불과했으며 그들은 철저히 버려졌다는 잔인한 진실을 말이다.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담배 연기를 내뱉었고 어머니는 마른 눈물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아들놈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 역시 우리에게는 딸들 뿐이다. 그 이후로 부모님은 민수의 소식을 묻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들의 마음속 아들은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아들 내외의 외면 속에서 부모는 병들고 쇠약해져 갔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깊은 시름을 술로 달래다 지병이 악화되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다. 어머니 또한 가슴에 맺힌 한과 아들을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화병을 얻어 자리보전을 하게 되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집 마당 툇마루에 앉아서도 그들은 민수의 이름만 중얼거렸다. 그들의 곁을 지키는 것은 민수가 아니었다. 오직 원망과 연민으로 가득 찬 딸들만이 밤낮 없이 병간호를 하며 부모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다. 부모는 결국
끝내보지 못한 아들의 얼굴을 가슴에 묻은 채 몇 해를 버티다 차례로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의 임종순간, 어머니의 임종순간에도 민수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부모님의 장례식 날 고향에는 비가 주룩주룩 내렸다. 민수는 당시 서울에서 승승장구하며 성공의 탑을 쌓고 있던 터라 친척들은 혹시나 아들이 나타나리라 기대했지만 민수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중요한 출장이 있다는 거짓말과 함께 두둑한 부의금 봉투 하나만을 보냈다. 봉투 안에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도 없이 5만 원권 뭉치들이 들어있었다. 마치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듯한 그의 오만함은 유가족들의 가슴에 더 큰 상처를 남겼다. 그의 부재는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부모님의 인생에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작은 희망마저 지워버리는 철저한 단절이었다. 그리고 부모님의 임종 후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을까. 승승장구하던 민수의 삶에도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그의 사업은 외부 요인과 내부 관리 문제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거대한 실패로 이어졌다. 그가 쌓아 올렸던 모든 재산과 명예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순식간에 사라졌다. 돈과 성공이라는 견고한 방패가 사라지자 그를 조종하며 가족과 연을 끊게 만들었던 아내 지영이 가장 먼저 차갑게 돌아섰다. 능력 없는 남자랑 더는 못 살아. 당신 같은 남자에게 내 시간을 더는 낭비할 수 없어. 그녀는 싸늘한 한마디를 남기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떠났다. 이제 민수는 아내에게도 그가 그토록 외면했던 고향의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외로운 신세가 되었다. 그가 사랑과 정성을 외면했던 며느리의 철저한 외면은 이제 부메랑이 되어 그에게 고스란히 돌아온 혹독한 대가였다. 텅 빈 서울의 아파트에 홀로 남은 민수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의 손에는 낡은 스마트폰만이 들려 있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는 수년 만에 고향집으로 향하는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황폐해진 고향 땅 대신 과거의 영광과 따뜻한 가족의 모습만이 아른거리고 있었다. 그는 아직 부모님의 부고조차 알지 못했다. 제사부 돌아갈 수 없는 강. 오랜 시간이 흘렀다. 민수를 태운 고속버스는 창밖으로 낯설어진 풍경들을 지나쳤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그는 굳게 닫혔던 고향집 대문과 먼지 쌓인 창문을 떠올렸다. 그래도 그곳엔 부모님이 계실 터였다. 모든 것을 잃은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어머니와 묵묵히 등을 토닥여줄 아버지. 그 희망 하나가 그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마침내 버스에서 내린 민수는 낯익지만 낯선 고향 마을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옛집은 저 언덕 너머에 그대로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가 도착한 고향집은 폐가처럼 변해 있었다. 굳게 잠긴 대문, 여기저기 깨진 기와 조각들, 무성하게 자라나 집을 뒤덮은 잡초들, 거미줄이 쳐진 먼지 쌓인 창문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그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인기척 없는 집에 들어설 용기가 나지 않아 그는 주변 이웃을 찾아갔다. 멀리서 밭일을 하던 할머니 한 분이 민수를 알아보았다. 어메, 저놈아, 민수 아니여? 자네 언제 왔는가? 이 오밤중에 여긴 왜? 할머니는 민수를 반갑게 맞으려다 그의 핏기 없는 얼굴과 초라한 행색에 말을 잇지 못했다. 민수는 애써 불안감을 감추며 부모님의 안부를 물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이내 안타까움과 놀라움이 교차했다. 자네 부모님 말이요? 아이고, 자네 부모님. 자네 기다리다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이제 왔는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민수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휘청거렸다. 그의 부모님은 이미 몇 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났고 장례식 때 자신은 출장 핑계로 두둑한 부의금 봉투만을 보냈을 뿐이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뒤늦은 후회가 온몸을 덮쳤다. 그의 발밑에서 고향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민수는 수소문 끝에 근처 도시에 사는 누나의 집을 찾아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다. 비록 불효한 아들이었지만 피를 나눈 가족이니 누나들은 자신을 용서해 줄 것이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 정도는 건네줄 것이라고. 망설이며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연 누나의 눈빛은 그가 예상했던 따뜻함이 아니었다. 경멸과 증오, 그리고 뼈아픈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여길 어디라고 와? 누나의 목소리는 칼날 같았다. 부모님 돌아가실 때 코빼기도 안 비친 놈이 그렇게 우리 가슴에 못 박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기어이 이렇게 비루한 꼴로 나타나서 또 우리를 괴롭히니? 민수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죄책감과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부모님께 정말 죄송하게 됐어. 내가 미처 몰랐어. 몰랐다고? 아버지가 술병 나서 쓰러지시고 어머니가 너 기다리다 화병으로 알아누우셨을 때도 그때도 너는 바쁘다는 그놈의 변명만 늘어났잖아. 우리가 몇 번이나 전화했는지 아냐? 매번 끊어버리고 오직 돈으로 모든 것을 무마하려 했잖아. 누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잡았다. 내가 보낸 그 더러운 돈 내 면상에 던져버리고 싶었어. 차라리 그 돈으로 엄마 아빠 임종이나 지키지 그랬어. 너는 부모가 아파 죽어갈 때도 자기 가족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내 성공에만 눈이 멀어있던 이기적인 새끼였어.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였다.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지 않은 아들을, 자신들의 청춘을 짓밟고도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배은망덕한 형제를 더 이상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용서가 아닌 평생을 짊어져야 할 원망과 저주뿐이었다. 그에게 고향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피를 나눈 가족조차 그를 거부하는 차가운 지옥이었다. 민수는 부모님의 싸늘한 무덤 앞에 홀로 섰다. 차가운 흙더미를 맨손으로 쓰다듬으며 뒤늦은 눈물을 쏟아냈다. 그제야 후회했다. 성공이라는 덧없는 왕관을 위해 그가 버렸던 모든 것들을, 따뜻한 가족의 품,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누나들의 헌신.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영원히 잡을 수 없는 신기루처럼 느껴졌다. 그의 후회는 가닿을 곳이 없었다. 받아줄 이가 없었고 이해해줄 이도 없었다. 성공을 위해 버렸던 가족, 그리고 그 가족에게조차 버림받은 그는 이제 세상 어디에도 발붙일 곳 없는 완전한 이방인이 되어버렸다. 그가 돌아온 고향집은 이제 그에게 빈집이 아니라 들어갈 자격조차 없는 남의 집이 되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혹독한 대가가 돈이나 명예의 상실이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가장 큰 형벌은 용서를 구할 대상조차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사실, 그리고 사랑했던 모든 이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는 영원한 고립이었다. 차가운 바람만이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